던데. 네,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 넘파이 판다스도 그냥 기본 라이브러리. 아, VS 코드에서 제공하는 서버예요? 오. 음. 네. 음. 네. 네. 길 지원 등록. 네. 그러면 그 뭐 발표 횟수가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화면 공유하면 되나요?
네. 발표하면 되나요? 어 챕터 1 발표를 맡게 된 이원길입니다. 일단 챕터 1은 컴퓨터 구조 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구조를 저희가 개발자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로는 첫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섹션 키워드는 문제 해결과 성능, 용량, 비용 이런 키워드를 달고,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는 아까 말했다시피 개발자의 이제 필수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이제 문제 상황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AWS에서 저희가 그때 EC2 설정하는 부분에서 용량 인스턴스 쪽 유형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가격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제목은 컴퓨터 구조의 큰 그림인데요. 데이터 명령어, 메모리, CPU,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시스템 버스가 키워드입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적인 정보들이에요. 그게 숫자, 문자,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움직이고 컴퓨터를 작동시킨 정보를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크게 네 가지 핵심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메인보드 안에 CPU와 메모리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CPU는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CPU 안에는 ALU라고 하는 산술 논산 연산 장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작은 저장 장치인데요. 이게 메모리에서 꺼내오기가 조금, 메모리를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소화하려고 레지스터에서 잠시 저장을 했다가 꺼내서 그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보내고 명령어를 해석하는 장치입니다. CPU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이제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접근을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꺼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원이 꺼져도 이 안에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치고요. 그게 이제 SSD, 뭐 하드, USB, 뭐 CD-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는 컴퓨터 외부에서 연결되어서 내부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인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뭐 웹캠 뭐 등등등 있겠네요. 그래서 시스템 버스는 이 네 가지의 장치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통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제어 장치에서 CPU에서 메모리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제어 장치에서 제어 버스를 타고 메모리에 있는 어디 주소로 가져와라 라는 명령어를 제어 버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데이터 버스로 이제 그 메모리를 찾아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들이 이제 주소 버스를 타고 CPU에 넘어와서 ALU를 통해서 계산되는 그런 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챕터 1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챕터 1이 너무 간단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조차도 질문거리를 별로 써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음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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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내부에는 ALU와 그다음에 레지스터, 그다음에 제어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ALU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치이고 이제 레지스터는 작은 기억 장 보조 기억 장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제어 장치는 이제 데이터들을 갖고 오도록 명령하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메모리와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차이점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모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실행됐을 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장치이고요. 그래서 전원이 꺼졌을 때 이제 메모리에 있던 정보들은 사라집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 있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켜지면 그 정보를 꺼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음. 메모리가 훨씬 빠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메인보드에 있는 버스 중에 가장 중요한 버스랑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메인보드에 있는 버스 중에 들리세요? 네네네네. 네. 메인보드에 있는 버스 중에 가장 중요한 버스랑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어
아, 제어버스와 그다음에 데이터버스, 주소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이 뭐였지 그게? 아무튼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버스가 있고요. 그 제어버스의 경우에는 CPU의 제어 장치가 요청한 정보들을 제어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든 뭐 어디 다른 곳에서 정보들을 받아오는 그런 버스이고, 주소버스는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위치가 들어있는 버스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버스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버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버스가 뭐였죠 근데? 시스템 버스요. 시스템 버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네. 어, 저장하는 장치가 메모리랑 보조기억 장치가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램 없이 보조기억 장치로만 컴퓨터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조기억 장치로만 컴퓨터를 작동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음.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메모리를 거쳐서 보조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고, CPU에서 바로 보조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과정만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메모리보다 보조기억 장치가 월등히 성능이 좋다면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 맞을까요? 그 부분은 장점으로 나타나있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성능면에서는 당연히 램이 좋을 것 같고요. 보조기억 장치로만 썼을 때는 보조기억 장치가 램에 비해 싸잖아요. 네. 그래서 저 비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약간 서비스를 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한다던가. 음. 이런 이런 환경에서 보조 기억 장치로만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이제 한정적인 개발을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질문에 대한 피드백, 답변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신가요? 필요합니다. 네. 여보세요? 와이프 줄 알았는데. 네, 버퍼링 걸리는.
질문이 그거였죠. 뭐야, 메모리를 왜 쓰는지.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건데 여긴 태양 형이랑 성경 두 분 다 그쪽을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모리라는 게 그 연산할 때 되게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하는 게 장점이라서 휘발성으로 쓰는데 이제 어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보조 기억 장치로만 이루어진 거의 장점은 그냥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모리가 비싸니까 이제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메모리가 월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이나 어떤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상황에 맞도록 그 알맞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인가요? 음,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뭐 DB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거 담는 거를 보통 보조 기억 장치로만 이루어진 걸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대용량 스토리지를 보관하는 기업들은 뭐 다른 방식을 뭐 채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코어가 요즘에 뭐 8코어 뭐 이렇게 쭉쭉쭉 코어가 나오는데 코어 하나당 다 ALU와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레지스터가 코어가 많아질수록 많아질 텐데 그게 램 뭐야 메모리와에는 와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메모리를 안 쓰고 램을 안 쓰고 CPU 코어를 엄청 큰 걸 넣고 보조 어 기억 장치랑 소통을 했을 때 램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근데 그 저희 네 말씀해 주세요. 음. 음. 그 현길이 형 말은 CPU의 레지스터를 엄청 키우겠다는 거였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늘어나면 당연히 레지스터 수도 늘어날 거고 뭐 ALU, 음 제어 장치 다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코어가 적고 램을 넣은 상황과 코어가 엄청 많고 램을 안 넣고 보조 기억 장치와 소통하는 그런 컴퓨터 구조는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지. 근데 뭐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같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CPU에 들어가는 레지스터가 워낙 작은 적은 용량이고 메모리는 그에 비해 엄청 큰 용량이어서 만약에 당연히 같은 용량이라고 하면 레지스터가 성능이 더 좋은 거는 맞으니까 비교하기가 좀 안 맞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써야 되나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작다 이런 거죠. 그럼 저도 막 궁금한 게 막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론적인 거잖아요, 형? 그 실제로 보조 기억 장치랑 램이랑 컴퓨터 부품에서 꽂는 위치를 보면은
CPU는 같은 메인보드 안에 CPU랑 램은 바로 옆에 있고 보조 기억 장치는 메인보드 외부에서 연결되어서 이제 작동되니까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위치로만 보면 당연히 램이 가까이 있으니까 성능이 좋겠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럼 보조 기억 장치를 막 그런 메인보드에 결합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요즘에 나오는 SSD가 메인보드에 바로 결합한 형태잖아요. 맞아요. 제 거가 아,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뭐 M.2 슬롯 이런 거 해가지고 점점 더 그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속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역할이 다른 거죠. 램이랑 보조 기억 장치랑. 그리고 SSD가 진짜 요즘에 너무 조그매서 일단 각자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있다. 다른 파트가 그 기능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딥하게 가면 갈수록 그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램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휘발성이 됐고 빨라진 거고 보조 기억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컴퓨터가 다운이 돼도 데이터가 보관되어지고 약간 그런 게 약간 근본까지 궁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거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2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춤까지 잘 어 저는 블로그에다가 그냥 글을 마크다운 형식이 같아가지고 이쪽에다 정리해서 이걸로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챕터 2는 데이터 파트로 아까 앞에서 챕터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하는 데는 그 데이터와 명령어를 어,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 먼저 컴퓨터는 0과 1로 된 숫자를 0과 1로 된 것으로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책에서 먼저 그 이진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정보 단위로서 정보 단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라는 게 이제 0과 1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라고 하고 책에서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구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트가 제일 최소 단위고 8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1바이트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1000개 단위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식으로 정보 단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진법은 뭐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수학에서 0과 1로만으로 모든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끝에 이제 이진법을 나타내는 1을 표시하거나 앞에 0b를 붙이는 식으로 이진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의 음수를 표현할 방법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해 보수를 통해서 이 값을 음수로 간주를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수를 그보다 큰 2의 n승에서 뺀 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밑에 이제 편한 방법으로는 모든 수의 0과 1을 뒤집고 거기에 1을 더한 값으로 구하는 식으로 보통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1, 1의 이진수를
이거의 그 음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보수를 구한다 했을 때 이제 모든 0과 1을 뒤집으면 00이 되고 거기에 1을 더하면 01이 되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그 책에서 아직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 0, 1로 표현되는 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플래그라는 걸 사용해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타내고 그 뒤에 진수가 들어가는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도 책에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보안 방법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저도 찾아보진 못했는데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0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취했을 때 1의 한 자릿수가 올라가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올림이 발생한 비트의 1을 버림으로써 보수를 취한다고 하고, 그리고 2의 n승 형태의 2의 보수를 취하면 자기 자신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2의 보수 표현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만 책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보지 못해서 일단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16진법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15를 넘어갈 때 자리를 올림하는 숫자 표현 방식으로 10부터 A, B, C, D, E, F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 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6이라는 걸 뒤에 쓰거나 앞에 0x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16 진수와 이진수는 서로 변환하기가 용이한데요. 16 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로 표현하려면 2의 4승, 4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환할 때는 한 자리를 4비트 이진수로 간주하고 변환해서 그대로 이어붙이면 이진수가 되고, 이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변환할 때는 하나의 이진수를 4자리씩 끊어서 16진수로 변환하고 붙이면 16진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0과 1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문자 집합과 문자 인코딩, 문자 디코딩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문자 집합은 컴퓨터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모음이고, 문자 인코딩은 문자를 0과 1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문자 디코딩은 0과 1로 이루어진 문자 코드를 다시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문자 집합 중에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문자 집합 중에 하나로 아스키 코드가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총 7비트로 표현되면서 총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나 아라비아 숫자, 일부 특수 문자, 그리고 키보드 입력 같은 값들이 아스키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7비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아까 총 8비트를 아스키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8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한 비트는 페리티 비트라고 불리는 오류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비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의 7승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EOC-KR이라는 인코딩 방식인데요. 이는 한글을 인코딩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한글을 인코딩하는 데는 완성형 인코딩과 조합형 인코딩이 있다고 합니다. 완성형 인코딩은 한글의 특징이 이제 초성과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하고 고유한 글자, 완성된 글자 하나하나에 고유한 코드를 부여한 것이 완성형 인코딩입니다. 반대로 조합형 인코딩은 그 초성과 중성, 종성의 각각의 비트열을 할당하여서 그것들을 조합으로 만드는 것을 조합형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EUC-KR은 완성형 인코딩의 대표적인 하나로 한글 단어에 2바이트의 크기를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CP949라고 하는 것을 이 EUC-KR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하나가 많은 단어 집합이 적기 때문에 단어를 표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CP949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마저도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적은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언어에서 인코딩과 문자 집합을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라는 것이 나왔고, 이제 유니코드는 모든 나라의 언어와 문자 집합과 인코딩 방식을 통일하게 해서 이제 어떠한 특정한 테이블을 통해 그
양식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게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UTF-8입니다. 이상으로 챕터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니코드와 UTF-8은 유니코드는 어떤 그 문자 집합을 의미하고 UTF-8은 문자를 인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코드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문자를 죄송합니다. 그 문자 집합이라는 거를 각각의 언어마다 가지고 있고 그 각각 언어에 맞춰서 각각의 방법으로 인코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모든 언어에서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대부분의 언어를 하나의 문자 집합으로 표현한 게 유니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유니코드로 인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UTF-8입니다. 그러면은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니코드가 비교적 최신식이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P949와 EUC-KR이 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인코딩 방식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대체하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업데이트되어서 예전 거를 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유니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것이어서 이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코드들에서는 새로운 유니코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경하지 않고 이전 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유니코드가 이제 다른 CP949나 그런 것과 달리 다른 언어들을 다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굳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언어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각각 언어에 맞는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플래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플래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에 앞에 거 뭐죠? 플래그, 플래그요. 플래그, 아, FLAG. 플래그 네, 죄송합니다. 다들 그 플래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책에서 뒷장이 나온다고 설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그 제일 앞자리를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표현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스키 코드에서도 총 8비트를 사용하는데 한 비트는 그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페리티 비트로 사용하는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표현하는 비트를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비트에서만 그 이진수나 그 코드를 표현해 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도록 하는 게 플래그로 알고 있습니다. 페리트 비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좀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페리트 비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홀수 페리티 비트랑 짝수 페리티 비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면접장이었으면 이렇게 꼬리 물기로도 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네. 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고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 네. 어, 답변을 좀 되게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용량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용량 줄이는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음. EUCKR이나 CP949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텍스트만 들어가다 보니까 2바이트씩만 먹잖아요. 네. 근데 UTF-8은 여기 보면은 일단 한글은 거의 3바이트씩 먹으니까 음. 그런 용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예언님은 플래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보고 설명해 달라고 한 부분은 그냥 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정도입니다. 음. 저는 혹시 태양형 페리티 비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도 알고 있는 것 정도는 데이터 전송에서 오류 검출할 때 사용되는 기술로 이제 알고 있고, 이제 홀수랑 짝수로 나뉘는데, 이게 홀수계랑 짝수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정도로만 알고 있어. 음. 페리티로 오류 검출은 장거리 통신에서 유용한 검출 방법인 거네요. 음. 페리티 비트 개념을 엄청 옛날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공부할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그냥 통신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거리 통신으로만 자주 사용한 게로 바뀐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 뇌피셜은 사실 뇌피셜 그냥 저는 뇌피셜이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추후에 발전해 나가면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어쨌든 초창기에는 뭐 그런 걸 고 고려할 만큼 뭐 컴퓨테이션 파워나 이런 용량 같은 게 좀 여유롭지 않아서 다 쓰지 않았을까요? 다. 음.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이 부터?
저부터 할까요?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언어로 알려져 있는데 주피터 환경에서는 셀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와, 인터프리터 언어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나 파이썬 같은 IDE 환경에서는 사실 자바 다른 환경처럼 코드가 한 번에 다 실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음,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는 아니 원래 자바 같은 곳에서는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실행이 안 되는데 장고는 오류 나기 전까지는 실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질문 드릴게요. 주소 지정 방식에 따라서 자료 접근 속도에 차이가 나잖아요. 접근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어 3 개는 없었어요. 찾아봤어요, 질문할 근데 말씀하신 거는 다 완벽했습니다. 혹시 뒤쪽에 좀 더 알아보기 또 보셨나요? 스택과 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거 CS 단골 질문이지만 스택과 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반대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공부했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던 게 스택이 쌓다라는 의미여서 물건 쌓는 거 생각하면 맨 처음 맨 밑에 쌓은 물건을 다시 꺼내려면 위에서부터 꺼내야 되잖아요. 쌓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먼저 넣은 거는 맨 나중에 빼는 걸로 바로 연산이 되고 이제 Q는 터널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차가 들어간 다음에 먼저 들어가냐 그냥 바로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로 바로 이렇게 연상이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코딩 테스트 볼 때만 이 개념을 사용을 했었는데 혹시 뭐더 알고 계신다면 이게 어떤 방식에서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 좀 되게 간단한 예로는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이 스택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예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페이지랑 현재 페이지를 저장을 해서 뒤로 가기 눌렀을 때 이제 위에서 하나씩 빼잖아요. 음. 네, 그게 대표적 예라고 하고 또 Q는 뭐 프린트 대기열이랑 네, 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는 일단 2개만 하나요?